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병입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재림신문 그 4년 일하면서 재림 농민회를 만들면서 농사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만난 굉장히 중요한 통계치들이 저를 다시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입산판이 뭐 시골판 이렇게 하면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자각을 하는 중요한 사실에 접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김박성 때문에 제가 농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통계는 이것입니다. 과거 10년간 대한민국의 농민의 농가 수의 감소 비율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 2003년까지는 2004년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기가 거의 45도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5년, 6년 그러면 쭉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파르게 떨어지던 농민들의 수가 갑자기 완만해지고 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어서. 제 말은 감소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완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노인들만 남고 이제.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 만한 뭐가 없다 이거지. 나갈 수 있는. 내 나이에 도시까지 가가지고 무슨 영화를 볼 기라고 이런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대한민국 한 65에서 70%가 농민이었어요. 40년, 45년 전에. 지금 농민의 숫자가 몇 %인지 줄 아십니까? 저기 나와 있죠? 300만 명 정도? 350만 명 정도. 3천, 이제 단위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50만 명 남아 있어요. 몇 프로예요? 6%.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70만, 8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 중. 그럼 이게 몇 프로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 3%. 2.5%. 대단하죠? 근데 이것이 전 지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미국은 농민이 몇 프로 남았어요? 1.7%의 절반은 50만 평, 100만 평 하는 기업농이고, 그리고 이 인구의 50%가 미국 농토의 90%를 농사를 지어요. 미국은 중국보다 2배 반 농토가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국의 2배 정도 되는 농토를 중국은 7억이 붙들고 있는데 미국은 몇만 명이요? 230만 명이 완벽한 기계농으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부는 한 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0.8%. 영국 아예 몇 프로예요? 농민이? 1%. 독일은 2%. 프랑스. 뭐 선진국은 다 95% 이상이에요. 다 95%. 이것이 전 세계의 농업의 모델입니다. 모든 후진국들이 다 산업국을 가기를 원하고 농민을 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0.8%가 농민이면은 도시에는 몇 프로 살아요?
99.2%. 99점은 몇 프로 하면 돼요? 100%. 영국 몇 프로요? 1%. 저기 절반 이상은 기업농이에요. 99.5%는 도시에 살아요. 독일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97%.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최근에 50년 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인류는 6,000년간 땅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도시는 극소수만 살았습니다. 잘 사는 관료들, 항구도시, 행정도시가 있었지 온 세상 사람이 도시 산 적은 없어요. 아, 홍수전에. 하이브인이 홍수전에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성령이 철수하시듯이 지금 사람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신다. 홍수전에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 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세워질 때 백그라운드가 도시국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화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난 것은 성경의 역사예요. 중국도 3년 전에 이미 도시가 커지고 중국의 지금 최대 국가 목표는 도시화입니다. 작년에 양회에서 중국에 두 개의 중요한 공산회의가 있죠. 그 양회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도시화.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를 꾀하자. 내수는 도시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생산자인 농민들 도시 되거든. 그 내수 사용자로 만들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중국 아주 빠르게 도시화가 완성될 겁니다. 아프리카도 40% 이상 도시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만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누구죠? 나훈아의 나훈아 같이 생겼는데. 나훈아예요. 너훈아가 아니고 나훈아예요. 나훈아의 그 유명한 노래 많은데 혹 아시는 노래 있어요? 저 푸른 초는 그 남진이에요. 사랑. 예, 잡초 뭐 그 옛날 노래. 너와 나의 고향 연명시계. 아, 오케이. 제가 할게요. 달려라 고향 열차. 달려라 고향 열차. 제 어릴 때 인기가요 10에 드는 거의 모든 노래는 대부분 무슨 노래였어요? 왜요? 왜요? 그때 무섭게 도시로 이주했어요. 도시로 이주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거예요. 수천 년간 조상대대로 살던 땅을 버리고 산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그래도 빚을 못 갚아가지고 농협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이것이 전 인구의 거의 50에서 60%가 경험한 역사예요.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수 이름이 뭐예요? 존 덴버. 존 덴버의 그 인기가요 이름이 뭐예요? 컨트리 로드. 컨트리 로드 뭔 뜻이에요? 고향길. 그 시대 다 미국 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이것에서 저는 굉장히 그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로서 계시록 13장과 성경 전체와 각시 레쟁투의 이해에 입각하여서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다. 어떻게 6,000년의 역사를 자란 농촌 중립 세상에 딱 50년 만에 이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인위적인 거 아니면 이건 정말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도시 사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전 인구 도시 잘 살게도 가서 사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죠.
문제 됩니다. 왜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인천에 살다가 도시로 가면 빙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 맞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예, 맞습니다. 인정머리도 없어지고 아, 비인간적으로 되고 마음을 돈만 그렇죠. 따지고 돈만 따지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아하, 짐승의 표는 도시에 살면 받기 쉽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은 시골이 아니죠. 옛날에 그 시골 아니에요. 예. 도시에 그게 예, 깨져버린 거예요. 농촌 저 위에 잘 안 보이죠? 농촌 그다음에 공적색이란 말씀 났어요. 공적색. 공적색이 무슨 뜻이에요? 예? 반야신경 아세요? 반야신경? 갑자기 불교에 장황스님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예? 실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또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의식, 믿음, 이게 실제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처럼 똑같은 게 여기 적은데요. 공은 무엇이냐면 비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색은 색깔을 말하면서 찬란한 모든 것, 휘황찬란한 모든 것을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깔만 색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쁜 것, 큰 것, 찬란한 것, 좋은 것, 빠른 것, 맛있는 것, 그 다음에 아싸한 것, 익사이팅한 것, 이런 것, 또 색정할 때 그 색, 그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색이라고 그래요. 농촌이 사실 빈 것 같은데 농촌이 그러니까 색은 실제를 이야기해요. 실제. 농촌이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교 공적색 색적공은 반야신경의 한 구절입니다. 마하, 바냐, 마라, 밀단, 신강이 하다가 공적색 색적공 이렇게 합니다. 불교도 굉장히 현실에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농촌은 지금 귀농하고 싶은 그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학교, 또 사모님들. 농촌 싫어합니다. 사모님들이 싫어해요. 들이 나고 발에 흙 묻히는 거 싫어해요. 땀 흘리는 거 싫어해요. 얼굴 시커매지는 거 싫어해요. 하얀 피부를 이렇게 치게 하는데 시커매지는 거 싫어합니다. 농촌에 하면 일하다 보면은 그 아침에는 세수를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안 합니다.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뭐 어때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젯밤에 씻었잖아요. 눈곱만 떼면 돼. 너무 중요한 여보 미안해. 그런데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한 검열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해요. 가치란 그냥 중요한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춥습니까? 춥죠? 그 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 이제 몸뚱아리를 위해서 말고 전 존재. 몸뚱아리를 표현하자면 전 존재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도시의 정신이. 농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제 말은 그럼 편리하면 행복합니까?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 부자가 행복하게요?
예? 본질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귀농하는데 첫째 장애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생명, 자존감. 자존감, 관계. 이게 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고, 생명을 가장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다른 좋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 나를 받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를 다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싶어. 이것이 충족되는 이 관계가 많아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을 좌우하고,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 땅의 행복과 만족, 심지어 육체적인 생명도 좌우합니다. 여러분, 왜 아파요? 그 사람이 내 마음 안 알아줬어. 내 말 안 들어줬어. 그렇죠? 장로님 말씀 잘 들어줍니까?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 들어줘 보세요, 장로님. 사모님이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만 하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듣는 거.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마누라 그럽니다. 당신이나 먼저 잘 들어줘. 말하는 저도 참 어려워요. 말은 정말 쉬워요. 내뱉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듣든 말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부도덕하다라고 말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종교인이 아닌데 사회학자가 경청을 못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관계를 깨기 때문에. 꼭 불륜을 저질러서 부도덕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를 안 하면 부도덕하다 이거죠. 다시. 관계가 풍성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생명이 풍성하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면 뭐 삐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웃 사랑하면 가장 큰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가장 진짜 이기적인,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것 외에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왜 관계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관계 이루어집니까? 짧게는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나 그 남편도 뭘 하기를 원하죠? 내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도시에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농촌, 도시. 제가 뭐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장로님 그 이웃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저녁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이웃, 바로 진짜 이웃, 같은 동 이웃집에 가정이 한 10가정 이상 됩니까?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가정 이상 되는 분. 5가정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원근 장로님, 참, 저분, 장로님 농촌 사시잖아요. 도시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앞집에 죽은 나빠, 뒷집에 무슨 일이 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는 농촌보다 수백 배, 수백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누가 사는지 아무런 이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농촌은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문을 딱 나서면서 집에 가는 데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아이고 누구네. 아이고 누구네 자식. 그래 공부 잘하지?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게. 다 과수원집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 딸 넷 낳다가 5번째 난 아들이란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시골은 한 100호, 50호 되면 다 이웃이에요. 다 알아. 우리 집에 뭐까지 다 알았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도시는 너무 외로워. 관계가 없어요. 도시는 완벽하게 비인간적인 반생명적인 시스템이에요. 이런 속에서 생명이 살겠어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좋은 인간성이 생기겠어요? 동물, 야수가 길러지는 겁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아니라 야수가 길러지는 곳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는 그야말로 야수 사육장입니다. 모토가 뭐예요? 경쟁 아니에요? 경쟁? 학교도 뭐? 경쟁. 회사 가서도 경쟁. 동네 골목의 비디오집도 경쟁. 제가 희경동에 살았는데요. 여기 비디오 가게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 맞은편에 더 멋진 비디오 가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이 가게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뻔히 망할 줄 아는데 그 조금 동네가 크면 또 괜찮아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라는 경쟁 시스템에서는 선입니다. 경쟁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경쟁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가 자본주의와 경쟁, 도시 문화의 정신이고 이것은 짐승의 세계의 정신입니다. 짐승의 표는 다분히 도시의 정신이에요. 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시에서 얼마나 약자들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해요. 도시는 색적 꽝이에요. 찬란해 보이는 그 색 속에 실제가 한 개도 없는 꽝이에요, 꽝. 하루빨리 도시 탈출해야 돼. 근데 이것이 다시 전 지구적으로 최근 50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50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99%가 전 세계 일이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 도로 양편에 있던 놈들이 거의 다 메꿔지고 중국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얼마나 많은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금 벌써 포기하는지 몰라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곡물 가격을 스탑시켜버립니다.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곡물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대한민국 쌀값이 똑같은 거 아십니까?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6% 더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얼마예요? 이거? 네? 이거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하나 사려면 쌀 몇 가마 팔아야 돼요? 배고프다. 이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살지만 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곡물의 가치, 중요도가 떨어진 적은 없지만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 남자 일당에 쌀 2대밖에 2대였어요. 2대. 지금은 한 가마예요. 한 가마. 쌀이 흘러 넘칩니까? 전 지구의 그 50% 아직도 굶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이 넘치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곡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자체도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거 악한 거예요, 이거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발로 짓밟히는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의 전도.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 세상인데, 농업 세계에서 벌써 종말론적 현상이 50년 전부터 굉장히 극박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 오후 4시면 오후 3, 4시면 그 온 나라가 그냥 파장이에요. 다 놀아요. 곳곳에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공가조 제기차기 하고 있어요. 농촌 사회입니다. 마을마다 우통을 벗고 배구대, 돈 내기 배구대. 1년에 한 5, 6개월, 한 4, 5개월 놀아요. 농업국은 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도 6개월 일해요. 6개월 놀고. 배는 조금 고파요. 그럼 저는 배 고프지만은 6개월간 놀고 싶어요.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릴 때 무조건 4개월 이상은 놀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무조건 놀았어요. 지금 1년에 며칠 노세요? 1년에요? 예, 이렇게 쫙 이렇게 매달리게 놓으십니까? 절반? 농사 지으세요? 아니요. 전도합니다. 빼고. 이런 직업이 없어요. 농사꾼보다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진짜 럭셔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여유 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다 여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밤마다 모여서 고스톱 치고 말이죠. 남의 집에 닭서리 하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왕과 여왕이다. 엘렌지 화이트. 도시는 색적 뭐라고요? 꽝이다. 도시의 시작은 반신앙적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만든 세계 도망쳐가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였습니다. 에녹이었죠. 도시의 확장과 완성을 처음 이룬 게 니무롯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르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그리고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더라. 이는 greatest 거대한 도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니무롯이 함의 손자잖아요, 그죠? 그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전 세계적인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장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이 처음 동리 바벨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었고 이곳을 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문명을 남북으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나눠 분할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 왔는데 처음에는 남쪽 바벨론을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니무를 통일하고 여기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북부지로 나아가가지고 니느웨 붙어가지고 레센, 르호보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홍수 끝나고 나서 인간이 살았던 세상이에요. 이게 바벨탑의 배경되는 세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이집트와 중국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니무롯이 여기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큰 도시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고하게 했던 겁니다. 도시 중심의 국가를 완성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은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부인도 홍수 전의 세상도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시의 전 지구적인 도시의 완성은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의 완전 백그라운드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은 도시화예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매매하지 못하면 그냥 하루 아침에 끝납니다. 단전 단수 끝나고 그래 도망치기 위해서 휘발유도 못 사고 버스에도 못 타고 전철도 못 타고 톨게이트 통과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최악이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이렇게 도시는 완벽히 통제돼요. 매매를 못 하면은 생존 불능이 도시라는 시스템이에요. 바벨탑은 도시의 완성이에요. 도시화의 완성이 바벨탑이고 바벨탑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모든 도시의 문명의 총하고 결론이다. 모든 도시는 바벨론에서 정죄받는다. 이게 자크 엘리라고 프랑스의 위대한 사회학자 겸 신학자입니다. 전 세계의 사회학자 그 지식인 계층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그 완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완성. 근데 이것은 반하나님적인 거예요. 반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도시의 그 상징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계속 바벨론 무너졌다, 나오라. 이 바벨론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딱 정의하면 굉장히 제한된 이해입니다. 캐톨릭의 그 정신은 도시의 정신의 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인간이 전 인류의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의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캐톨릭 정신과 반신앙적인 것, 그 다음에 짐승의 정신, 이렇게 상당히 큰 이렇게 같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나오란 말이 될 수도 있고 도시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그 교육 있잖아요. 경쟁하고 이웃은 남몰라라 하는 그 정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집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예, 도시에서 공동체를 만들. 바벨탑과 도시는 공동체, 관계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관계에 핵분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옆집, 앞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그래? 그럽니다. 진짜 그럽니다. 무슨 뭐 꿍꿍이 설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도시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물리치고 계속 그 집 문을 열고 갖다 주고 초청하고 친절하게 하고 인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 여러분 철저히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도시 말 만들기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의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벌써. 굉장히 어떤 성견적인 어떤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이 농촌 파괴의 가장 큰 원흉은 무엇이냐면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50%가 망해가지고 유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망하는 상황. 그래서 고래로 나라가 망할 때는 다 농민이 봉기했을 때, 농민이 그 왕조를 거부했을 때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려예요. 고려는 망할 때에, 고려 말기에 귀족들의 땅이 경계가 산과 산이었고 강과 강이었어요. 농민 하나가
9명의 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농민은 쌀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딱 내세웠잖아요. 그 시종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귀족들의 땅을 다 강제에 몰수해가지고 농민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주자 이렇게 했어요. 농민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든 말든 백성들은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등소평이 자본주의 했잖아요. 농민들은 자기 삶만 안정이 되면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50% 60%가 망했다는 것은 그 나라 망할 사정인데 망하지 않은 이유는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계속 우리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도시로 가는 것은 발전하는 거다. 우리 농업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농촌 지질 궁상 맞고 더럽고 힘들고 땀나고 냄새나고. 제가 농촌에 가니까 냄새와 많이 익숙해져요. 다양한 냄새와. 예? 인분 냄새와 많이 익숙해집니다. 옛날 농촌 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다 이용해가 다시 그릇 만들면은 돈 버는 겁니다. 하여튼 도시는 이 텔레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 교육시켰어요. 도시, 농촌을 빨리 벗어나서 공장 세우고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은 잘 사는 거다. 도시에 멋진 빌딩, 멋진 차, 텔레비전, 세탁기, 자가용. 하얀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셀러리맨들의 일상.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어릴 때 농촌이 멋지다, 농촌을 오시오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이에요. 지금 캄보디아 딱 가가지고 딱 느낀 거래요. 텔레비전이 농촌에 있는 젊은이를 하여금 도시에 가서 노동자로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보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없지? 이거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돈 어디 있니? 공장에 가야 돼. 농촌 사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사는 데는. 그죠?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 딱 하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돼요? 캄보디아 아침에 보면요, 1톤 트럭에 70명이 타요. 1톤 용달차 있잖아요. 70명이 타요. 그 이시타나 안에 한 40명이 타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돈 벌 거래. 농사 이제 안 져요. 캄보디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 진짜 애통합니다. 텔레비전이 그리 무서운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를 이렇게 경쟁 사회, 관계 파괴적인 사회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도시가 발달하는 것은 인류와 세계의 불행한 악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빌딩들은 농촌의 피로 만든 시멘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인도 국민들이 속박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도시로부터.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50만 개의 농촌이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옷조차도 만들어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간디가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를 돌린 겁니다. 간디 물레 돌리는 사진 본 적 있죠? 그래서 물레를 돌린 거예요. 완벽한 자유, 그런 자급자족이 있다. 그래서 도시를 하이빈 못지않게 정죄했습니다. 도시는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2012년에 19만 명, 독거노인. 스웨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국가의 2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아요. 잘 삽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생명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다 3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아요. 대한민국은 4집 중에 혼자.
특히 도시가 더 그렇습니다. 잘 살아지고 있습니까? 못 사네. 예, 어떤 사람은 편하다고 그래. 아우, 그치는 인간들 안 보니까 좋다고 말이지. 예? 화려한 싱글을 즐기겠다고. 화려한 싱글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통계가 나왔어요. 30대가 화려한 싱글들이잖아요. 30대부터 여자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문화, 여가생 굉장한 가장 많을 30대가 드리고 있습니다. 싱글들이. 삶의 만족도가 8계층의 여자들 중에서 8등을 했어요. 화려한 싱글이 가장 삶의 질이 낮아요. 만족도가 낮아요.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30, 40대 중에서 애기 이르는 엄마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죠. 묻지마 범죄의 85% 사람들은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가 농촌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은행이 융자해주면서 너희들이 빈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농촌을 파괴해야 된다. 농민들을 도시에 노동자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농촌에 대한 그 원조를 끊게 했어요. 그래서 농민을 억지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도시화에 이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대 곡물회사가 전 세계 곡물회사의 곡물시장의 8,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4개 회사가 전 세계에 가난한 인민들의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식량을 통제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종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 회사도 한 대여섯 개가 전 세계 8, 90%의 종자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민이 떠난 이 농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이 없으니까 농약과 비료와 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요. 씨 뿌리기 전에 땅속에 있는 모든 해충을 죽인다고 약을 아주 자간자간 뿌립니다. 이 약값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뭡니까? 제초제. 무슨 밭이에요? 예? 감자밭입니다. 왜 제초제를 뿌렸을까요? 캐기 좋으라고. 예. 어메. 그냥 감자 순을 정리하는 게 한 200~300평은 괜찮은데 10,000평이면 어떻게 되죠?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제초를 한 1, 2주 뒤에 전에 샥 뿌려가지고 싹 마른 뒤에 슬쩍 걷어내고 트랙터로 기계로 해냅니다. 이 제초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제초제가 그 베트남에 뿌려진 고엽제입니다. 제초제는 여러분의 유전인자를 파괴하고 자녀까지 불구가 태어나게 합니다. 고엽제 환자들 많잖아요. 제초제를 뿌리던 아르헨티나의 비행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뿌린 사람이 저렇게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제초제가 무서워요. 비료로 농사를 지을 때와 짓기 전에 이 정도에 있던 양분을 다 섭취하려면은 비료로 재배한 이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료로 재배한 이 농산물에는 크기만 있지 색적 꽝 보기는 괜찮은데 속에 그러니까 비료 농약 농민이 사라지고 비료 농약을 하면서부터 땅이 골다공증이 걸렸어요. 땅이 골다공증 걸리니까 작물도 골다공증이 걸리고 작물이 만들어낸 이 농산물도 골다공증이 걸린 겁니다. 근데
50년 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니까요. 50년 만에. 그럼 여러분 다 이게 골다공증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도 피부도 윤기였고. 비료를 자 여러분 비료의 핵은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는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신 이제 고기가 질소예요. 고기 질소, 콩이 질소고 이제 질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콩 같은 뿌리혹 박테리아. 그 다음에 미생물들 중에서 공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 땅속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질소 결핍으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줘야 돼요. 질소 비료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생물이 사라집니다. 산성화되고 미생물이 사라져요. 지렁이 있는 땅은 어때요? 좋습니다. 잠깐 그거 좀 이따 할게요. 근데 화학 비료를 NPK를 질소, 인산, 칼륨을 많이 주면 어떤 마그네슘 같은 것은 작물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 작물들이 다 돼 있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이건 철분이 많지만 마그네슘이 없어요. 철분도 없고. 그래서 비료와 함께 뭐가 발전하냐면은 비료 산업과 함께 영양제 제약회사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땅이 빈 만큼 알약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영양제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셨죠? 연간 1.5kg의 색소, 농약, 비료를 먹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GMO예요. GMO 유전자 조작. 무슨 유전자 조절을 하냐면은 이제 대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농사질 문제가 풀하고 병충해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한번 뿌릴 수 없잖아요. 크고 나서 못 뿌리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제초제에 안 주는 토양 박테리아가 있어요. 제초제 내성을 갖게 하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빼가지고 콩,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쌀, 미국은 사과. 미국은 사과까지 을 집어넣으면은 이것들은 제초제를 쳐도 안 죽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런 고엽제를 샤워를 해도 안 죽어요. 왜? 이거는 식물이 아니에요. 박테리아 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다음에 또 토양 박테리아는 대다수 독소를 가지고 있고 독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인자를 빼가지고 콩, 옥수수, 면화, 사탕수, 유채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박테리아 유전인자가 콩, 옥수수인 것처럼 거기서 정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부터 꽃가루까지 그 세포마다 뭐가 있어요? 독소, 효소,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나비가 그 옥수수 꽃가루를 먹다가 죽고 곰뱅이가 뿌리 먹다가 죽고 콩을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스펀지에서. GMO 콩가루, 난 GMO 콩가루를 두고 애벌레를 먹였는데 GMO 콩가루를 먹던 애벌레가 죽는 것을 그대로 TV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소효소 유전인자는 독소효소는 곤충 내장에 있는 특수한 유전자를 효소를 만나야지 독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흰지를 가지고 딱 60일 정도 실험을 해보고 문제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느 대학은 몰래 쥐에 평생 2년을 먹였습니다. 2년을 먹었더니만
KBS 뉴스에 나오는데 흰쥐가 한 17개월부터 각종 암이 생기기 시작하고 70~80%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의 일부 품종이 생명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GMO 물질을 먹은 쥐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의 한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건데 프랑스 정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옥수수를 먹은 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종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캉 대학의 연구팀은 200마리의 실험쥐로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 GMO가 유해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일부 품종을 섭취한 쥐들의 경우 종양이 2배 내에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컷 쥐는 최고 70%가 일찍 죽어 수명이 크게 짧았습니다. Mais en la lisant de manière la plus rigoureuse possible, et deuxièmement, de savoir effectivement s'il y a des effets secondaires. 연구팀은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GMO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EU에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Si cette étude s'avère avoir un fondement scientifique et effectivement apportant une nouveauté scientifique, oui, la Commission européenne devra en tirer les conséquences. 그러나 실험쥐가 200마리밖에 안 돼 의미 있는 결론 도출이 힘들고 GMO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정부의 공식 조사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그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몬산토입니다. 이 몬산토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무슨 악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종자 시장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바이엘도 그렇고요. 인도에서는 이 GMO 면화 속이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벌레가 많아요. 근데 GMO 면화를 하니까 그 벌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면화를 먹고 양들이 3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GMO 그 회사의 사람들은 자기 구내 식당에서 절대 몬산토의 GMO 음식을 안 먹겠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관철시켰습니다. 영국을 여행 갔을 때 가장 안전한 먹거리는 GMO 회사의 구내 식당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GMO 감자를 먹이니까 흰쥐가 또 아주 두뇌와 장기, 특히 독소를 해소하는 간과 신장의 치명상을 입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러기는 유전자 유채밭에 앉지 않아요. 기러기. 너구리도 GMO 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젖소를 기른 농부가 GMO 옥수수를 먹이다가 10% 20% 먹이다가 안 지나니까 한 3, 4년째 100%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만 신젠타 회사 거였어요. 70몇 마리의 소가 젖에서 피를 토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보니까 그 독소 효소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자 속에서. 그래서 그 종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날에서는 사슴 40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GMO 콩밭과 난 GMO 콩밭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다 어디로 가서 초토화시켰어요? 난 GMO 밭에 가서 초토화시켰다고 그래요. 침팬지도 유기농이냐 농약친거냐 두 개를 주면은 유기농을 100% 선택하고 먹습니다. 짐승들은 잘 안 먹는 거예요. 특히 GMO는 안 먹어요. 누구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사람만. 그런 감각이 없거든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공된 옥수수 기름, 콩기름 GMO입니다. 모든 사료 100% GMO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계란과 우유와 삼겹살과 한우를 먹는 것은 GMO 사료를 간접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수, 활명수 속에 있는 그 과당까지 다 GMO 옥수수 과당입니다. 모든 과자에 GMO 옥수수 가루와 콩가루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농촌을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돈 안 드는 농사를 짓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생태 농업 어렵지만 시간만 지나면 땅만 되면 됩니다.